예, 반갑습니다. 예, 좀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윤상선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강렬한 만남을 했고, 또 이렇게 오늘 다시 또 서울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오버뷰를 좀 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접근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소속에 제가 이제 바이오미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벤처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연구 결과물을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과대학의 기초 연구를 하는 교수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회사까지 설립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흥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실제로 염색을 한 이제 현미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장기 기증을 약속하고 사망한 환자가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약속하고 사망한 환자가 이제 사망 직후에 여러 장기들을 적출하고, 동시에 이렇게 대장 조직의 일부를 떼내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대장의 상피세포가 잘 염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흥미로운 점은 이 에피텔리알 레이어 바로 위에 이렇게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을 2배 확대한 그림인데, 이 미생물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염색 약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염색을 했을 텐데 염색이 되어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종류의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에피텔리알 레이어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과 이 우리 몸의 대장 조직이 굉장히 클로스한 이 인터랙션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대사 물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소화 효소를 이 미생물들이 공급을 해줘서 우리가 대사 소화 능력이 뛰어나게끔 다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미생물들은 가만히 있으면 늘 하루에 3끼 음식이 제공되는 이 환경에서 공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23년도 이 여름에 이제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발표된 리뷰 아티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공생 미생물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오해되어져 있는, 굉장히 과장되어서 설명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아티클에서 좀 총정리를 해서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거고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리뷰 아티클인데,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문장은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분변 1g에
10에 12승계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약간 과장되어 있고 엄밀히 말하면 한 10에 11승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장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무게로 환산하면 1kg에서 2kg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약간 강조되어 있었고 한 0.5kg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성인, 우리 성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뭐 몇 개 이렇게 숫자가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의 미생물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세포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건 역시 과장되어 있었고 한 1대1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그 유전자의 개수로 얘기를 하면 사실 사람은 유전자가 뭐 3만 개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는 한 100배 이상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미생물들 유전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미생물이 유전된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나느냐, 뭐 제왕절개로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언제까지 하느냐, 뭐 이유식을 언제 하느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신생아의 공생 미생물의 분포는 다르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은 무조건 좋은 미생물,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은 나쁜 미생물. 그래서 소위 말하는 beneficial 박테리아, bad 박테리아, good bad 뭐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좋은 미생물로 알려져 있던 애들이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꾸로가 가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 디펜던트하게 미생물들이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사람의 비만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그룹의 미생물들이 비만도를 더 잘 유도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도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 오비시티와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이건 역시 코호트가 어느 국가의 코호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일반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요즘에는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 군집을 분석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으로 하게 되는데 시퀀싱의 기법,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조금씩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싱 결과는 의외로 굉장히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그룹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특정 기능의 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정 그룹의 미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요즘에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룹의 미생물이 사라지더라도 나머지 미생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사 기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의외로 미생물마다 특화되어 있는 대사 기능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미생물들을 우리 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변 미생물들은 배양이 어렵다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는데 사실 의외로 최근 들어서는 배양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미디어 조성들이 많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배양이 오히려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리뷰 아티클에 발표된 요 논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미생물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다른 애인지 같은 애인지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미생물들이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이름들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게 그냥 막대기 모양, 뭐 포도 알갱이 모양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이 DNA 서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수, 종류의 수를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을 텐데 이 파일럼 레벨에서는 우리가 대충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 어떤 올게니즘을 텍소노믹하게 구분할 때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는 이 제너스에 해당하는 이름이고 사피엔스가 스피시스에 해당하는 이름일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장균이 영어로 하면 에스커리치아 콜라이인데 에스커리치아는 이 제너스에 해당하는 이름이고 콜라이는 이 스피시스에 해당하는 이름이죠. 근데 이 굉장히 높은 이 파일럼 레벨에서 보면 한 28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 미생물 생태학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28개 파일럼 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박테로이데 테츠와 포미큐테츠가 우리 장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 가장 다미넌트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 10마리 중에 한 9마리는 얘 아니면 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 아니면 얘다. 그 다음에 대장균이 이름이 대장균이기 때문에 대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 미생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균은 굉장히 마이너한 멤버고 오히려 우리 장에 대장균이 많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은 내 대장에 대장균이 많아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대장균은 여기 프로티오박테리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은 파일럼으로 보면 자, 요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할 때 이 점프리 마우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기에 노출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지만 미생물이 늘 우리 몸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늘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우스를 이렇게 비닐 케이지 안에 평생을 키웁니다. 그리고 엄마 마우스로부터 이 제왕절개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분만을 하면 이 베지날 트랙에 있는 미생물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분만으로 이제 엄마 배를 막 알코올로 막 소독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탄생시키고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종이 백들을 보시면 요게 이제 먹이, 쥐들이 먹는 음식인데 얘도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해서 여기 안에 보관을 하고 평생을 무균 상태로 키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무균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의 미생물이 이 마우스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무균 마우스에다가 A라고 하는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이렇게 장에다 주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균 마우스는 굉장히 유용한 실험적인 툴을 제공하고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저희 실험실에 이 무균 마우스 설비가 있어서 많은 연구들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균 마우스가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교해서 어떨 것 같으신가요? 더 건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닐 것 같으신가요? 그죠?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체구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마우스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마리쯤 만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4~5마리 뿐이 새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식 기능도 좀 떨어져 있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장에 미생물이 있어야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디벨롭이 되고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을 에듀케이션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안 가죠? 예. 예. 이제 약간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요게 이제 2013년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논문이 이 소위 말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글로벌리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었던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NEJM에 발표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이건 병원성 세균입니다. 병원성 세균이고, 이게 이제 리커런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병원성 세균의 감염이 계속 재발하는 거죠. 계속 재발을 하는데 마땅한 치료가 없었습니다. 마땅한 치료가 없었는데 기껏해야 이제 항생제, 벤코마이신 이런 항생제 투여를 하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도 다시 재발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변 이식을 한 겁니다. 분변 이식. 분변 이식을 했는데 놀라운 치료 효능이 있었습니다. 거의 10명의 환자 중에 9명이 이제 완치가 되는 거죠. 재발도 안 되고 이 균도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FMT,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변 이식. 이 FMT가 이제 최초로 치료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저명한 임상 저널에서 입증을 한 겁니다. 그죠?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논문 이후에 이 건강한 분변을 활용해서 치료제로 개발을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됐고, FDA의 승인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 달, 23년도 4월 달에 이 리바이오타, 그 다음에 버스트라고 하는 약제가 FDA의 승인을 받게 됐고, 이 두 약제는 모두 다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감염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리바이오타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비닐백입니다. 비닐백. 그 다음에 여기 150ml에 건강인 분변 부유액이 들어가 있고,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해서 이렇게 눕힌 다음에 항문으로 주입하는 그야말로 분변 이식의 형태이고, 놀라운 점은 이 150ml의 분변백이 9,500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이는 것은 역시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치료제인데, 이거는 캡슐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랄 경구용 캡슐로 만들었으니 훨씬 더 복용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12개 캡슐이 17,500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고, 이게 그렇게 시장에 큰 반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분변 기증자, 여러분들 여기 다 건강하잖아요. 다 건강해서 여러분들의 분변을 약으로 제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검사를 시행을 해서 모든 검사에 다 통과한 최종 분변 기증자를 선별해내는 게 한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이 있으면 일단 탈락. 그 다음에 최근에 3개월 동안 항생제를 복용했다? 그럼 탈락.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예전에 감염된 것 같으니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하는 이 건강한 분변 기증자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뿐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싸진 거죠. 참고로 저 밑에 거는 스포와 같은 박테리아 스포. 이게 뭐냐면, 저 위에 거는 그러면 진짜 분변. 그죠? 이게 분변이고, 여기는 뭐냐면 분변 부유액을 알코올 처리합니다. 알코올 처리하면 스포아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아를
분리해내서 그 스포어를 드라이한 다음에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캡슐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건강인의 분변 전체이고 얘는 분변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스포어를 형성하는 애들을 모은 겁니다. 예. 위를 또 통과해도 괜찮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24년도에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FMT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FMT에 부작용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FMT가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어려운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무균 상태로 만든다고 해도 이 제조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FMT를 하지 말고 정하려면 이 C. difficile 감염 환자에게만 해라. 그 다음에 이 C. difficile 감염 환자라 하더라도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환자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2019년도 NEJM에 발표된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FMT를 받은 환자, 그러니까 이게 C. difficile 감염 환자의 FMT가 치료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뭐 말기 암 환자들, 정말 이제 이런저런 약을 다 사용해 봤는데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분들이 막 FMT를 받아보는 겁니다. 나 이걸 해보겠다. 근데 이 FMT를 받는 분들 중에 막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분석해 보니 항생제, 내성 세균이 포함되어 있는 분변이 이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변을 아주 정밀하게 이 스크린을 못하고 약간 무분별하게 분변 이식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제 NEJM에서 보고를 한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분변 이식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한 바는 분변 이식 FMT를 지양하고 컨소시움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미생물 종을 골라내서 걔네들을 배양한 다음에 걔네들을 드라이 시켜서 걔네들을 경구용 캡슐로 만들어서 투약을 하면 FMT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FMT의 효능을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컨소시움인데, 이 컨소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미생물들의 믹스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MT는 지양, 얘는 지향,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감염내과 선생님 중에 FMT를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감염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이제 감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 내성 세균에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변 이식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감염내과 선생님 중에. 자,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은 너무나 위험하고 이미 글로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코비드-19 이전부터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항생제 내성균이 이겁니다. VRE와 CP. VRE는 벤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엔테로코커스고요. CP는 카바페네메이즈 프로듀싱 엔테로박테리시에. 스피시스로 보면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 이콜라이, 그다음에 이제 클랩시엘라 뉴모니아. 요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원성 세균이고 세브란스 병원에 굉장히 많고 아마 경희대 병원에도 많을 겁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이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에 감염이 됩니다. 장에 감염이 되면
그렇게 환자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얘네들이 장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이렇게 혈액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복강내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요로관,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장에서 최대한 빨리 빼내는 것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병원성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엔타이 바이어빌리티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엔타이 바이어빌리티라 하면 그 균을 다이렉트하게 죽여버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게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낸다 한들 얘는 금방 저항성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를 괴롭히는 병원성 세균들은 항생제 저항성으로 너무 유명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낸들 금방 저항성이 획득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순간적이고 근치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병원성 패소젠들을 피지컬하게 디컬러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탈짐락화, 장에 얘네들이 감염이 돼서 장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들을 빨리 장 밖으로 내보내는 이 탈짐락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탈짐락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병원성 세균이 감염되어 있는 그 장의 환경을 바꿔주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탈짐락화를 아주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이제 삼고 오랫동안 연구를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변 이식을 FMT를 항생제 내성 세균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해보자라고 이제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VRE와 CPE,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VRE, CPE에 감염된 환자를 약 한 80분 정도를 리크루트를 해서 80분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냥 FMT를 하지 않은 환자, 그 다음에 FMT를 한 환자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5명의 환자에게는 FMT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Y축을 보시면 원래 감염을 일으켰던 VRE와 CPE가 얼마나 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 VRE와 CPE가 사라진 환자의 비율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FMT가 효능이 있는 겁니다. FMT가 효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X축이 위크거든요. 그러니까 FMT를 요때 한 번 딱 하고 한 8주, 2달 정도를 지켜보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여전히 이 균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명 중에 6명은 이 균이 제거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죠. 왜냐하면 FMT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탈짐락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왜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나? 왜 일부의 환자만 FMT에 반응을 보이고 일부의 환자는 FMT에 반응을 보이지 않나? 요게 이제 궁금했던 거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 35명이 동일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이식을 받진 않았지만 동일한 사람이 만들어낸 분변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미생물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왜 한 반 정도만 반응을 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리스판더와 난 리스판더로 구분을 하고요. FMT를 시행하기 전과
FMT를 시행한 후, FMT를 시행하고 4주 이후에 분변을 얻고, FMT를 시작하기 전에 분변을 얻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분변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변을 분석했다라는 말이 분변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즘에는 여러분 PCR 띄워서 그냥 시퀀싱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 DNA의 서열을 우리가 밝혀내죠. 그게 이제 센 거 시퀀싱으로 우리가 뭐 클로닝 할 때 늘 랩에서 해오는 방법인데, 이제 군지 분변이 있으면 분변에서 DNA를 뽑아 추출하면 그 DNA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의 DNA가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증폭해서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서열이 얼만큼 있고 어떤 서열이 얼만큼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NGS 아니야, 그게 그 NGS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NGS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연구 분야가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석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석이었는데 NGS의 도움으로 이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리스판더의 경우입니다. 리스판더의 경우인데, 여기 보면, FMT 전에 많이 존재했던 미생물 그룹, 그 다음에 FMT 이후에 많이 존재한 그룹,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미생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미생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감소되어 있는 애들 보면 엔테로코커스, 이콜라이 이런 애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환자에게 감염을 했던 그 병원성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성 세균이 가장 심하게 감소한 애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얘네들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미생물일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결과로 얘네들이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non-respondер를 보면 일단 이 그래프에 보이는 미생물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감소된 애들 중에는 뭐 처음 보는 미생물들의 이름이 있고 증가된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MT에 반응을 해서 긍정적인 치료 효능을 보였던 환자분들은 FMT가 들어왔을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분포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분포 변화가 잘 일어나는 환자들이 더 반응률이 좋고 이 병원성 세균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시에 우리가 FMT를 할 때 사용했던 그 기증자 도너 분변에는 어떠한 미생물들이 있느냐. 이제 이거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FMT를 통해서 주입해 준 미생물들이 장에 잘 정착을 해서 탈짐락화를 유도한 것인지,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너 분변에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비교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저희의 논리의 흐름인데, FMT에 반응을 보였던 환자분들 중에서 FMT 전에 비해서 후에 굉장히 분포가 늘어난 애들, 걔네들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 도너 분변에 있느냐, 도너 분변에 있어야 들어가서 장에 정착을 잘해서 탈짐락화를 한 걸 테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리스트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 중에서 과연 우리 랩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분변 미생물들의 은행, 그 은행 안에 존재하는 애들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실험을 해보려면 그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미생물들의 이름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동일한 이름의 미생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연구를 하려면 배양을 해야지만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양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도 연구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배양도 잘 되는 애들 이런 걸로 이렇게 추려서 결국은 이 네 종의 미생물을 골라냈고 얘네들을 이제 BM111 이 컨소시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를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컨소시움을 결정하게 됐는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자,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비임상 실험을 해본 건데 세브란스 병원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분리한 이 벤코마이신 리지스턴트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마우스에 이렇게 이식을 한 다음에 BM111 이 컨소시움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5번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 마우스의 분변을 얻어서 분변 안에 이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본 겁니다. 보시면 요게 우리 컨소시움을 처리한 경우에 이 페시움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이 탈짐락화가 유도가 된다. 그래서 분변 안에 존재하는 양이 굉장히 의미 있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성 세균, 이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을 장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데 효능이 있다. 일단 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시험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점프리 마우스입니다. 이 점프리 마우스에다가 이 CPE, 이 클랩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을 6명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으로부터 얻은 분변을 잘 섞어서 그것들을 이 점프리 마우스에 이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마우스에는 이미 이 사람의 분변이 이식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이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의 조합을 역시 5번 투여를 해보면 이 대장균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에서는 살짝 감소해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조합이 처리가 된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드랍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이 두 번째 이 휴머나이즈드 인펙션 모델에서도 우리의 조합이 탈짐락화 효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의 분변을 얻어서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분포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감소된 애들, 증가된 애들인데 여기 보면 엔테로코커스, 이콜라이 이런 애들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에다가 얘네들을 먼저 감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조합을 주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크게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짐락화가 유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넣어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애들이 마우스 장에 잘 정착을 해서 병원성 세균을 밀어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탈짐락화 효능이 벌어졌던 마우스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포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사업화를 하려면 얼마나 배양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종의
뇌종의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고 현미경 사진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 뇌종의 미생물을 치료제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뇌종의 미생물이 얼마나 안전한 미생물이냐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한 미생물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분변에서 분리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에 늘 존재해왔던 미생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제 규제기관에서는 그거를 너희들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공생해왔던 미생물이지만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규제기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홀 유전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네 종의 이 BM111 컴포넌트들의 전체 지놈상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뭐 한 2개 정도 보였습니다. 2개 정도 보였고, 요 아래 보이는 거는 항생제 내성으로 너무나 유명한 병원성 세균들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조군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테이블로 보여주는 거고, 보시면 뭐 엄청나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많은데 이거에 비하면 뭐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굉장히 흥미있는 결과인데, 그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노미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구실에 가면 컴퓨터만 쫙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고,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11개 국가의 코호트, 11개 국가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분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코호트입니다. 이 코호트를 다 다운을 받아서 제가 찾았던 이 네 종이 각 나라별 코호트에서 얼마나 두루두루 존재하는 미생물이냐, 요거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인 코호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214명이고, 여기 코호트는 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인데, 이 RC1 컴포넌트는 78%, 그러니까 214명 중에 78%니까 뭐 거의 한 170명? 170명은 이 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네 종의 미생물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유럽 국가들 보시면 굉장히 숫자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네 종의 미생물은 전 세계의 건강인들에게는 두루두루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항생제 내성세균에 감염이 된 환자들, 항생제 내성세균에 감염이 된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이 환자들에게는 항생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이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러한 애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애들이 사라지니까 저희의 주장은 배양된 이 네 종을 잘 파우더로 만들어서 장으로 넣어주면 얘네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분포를 회복시키고 항생제 내성세균을 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그래서 FMT가 해왔던 일을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MT는 자주자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경구용 캡슐이니까 하루에 2알, 뭐 하루에 3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세균 치료제를 로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리를 해드리면 FMT가 이제 시행이 되어 왔지만 FMT는 참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 불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컨소시움은 우리가 명확하게 디파인드된 4종의 미생물만을 배양돼서 얘를 드러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퀄리티 컨트롤이 쉽고, 그죠? 그 다음에 FMT는 자주 시행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복용 편의성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 감염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이슈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여러 개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뭐 사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뇌질환에 도움을 주는 어떤 특정 대사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도 있고, 저는 미생물 연구에 왔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일을 뭐 20년 이상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제 치료제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FMT를 대체하는 요 4종의 미생물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이고 제가 창업한 이제 바이오미의 이제 직원들이고요. 사실 이 BM111 요 파이프라인은 사실 셀트리온에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투자를 해서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가 됐지만 동시에 아주 귀찮은 시어머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감나라 배나라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약간 그래서 셀트리온한테 이 애지중지 키운 이 파이프라인을 하나 시집 보낸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서 이제 임상 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지 능력.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 우울증 환자의 분변을 받아다가 이 점프리 마우스에다가 이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행동 실험을 합니다. 이제 행동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에 빠뜨립니다. 이런 어항 같은데 이제 물에 빠뜨린 다음에 얼마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느냐 이런 거 이제 한번 보면 우울증 환자의 분변이 이식된 마우스가 별로 발버둥 안 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해석이 너무 비약일 수 있는데 이게 장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갔느냐가 이 브레인 펑션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연관지어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고요. 뭐 알츠하이머 환자의 분변을 이식한 마우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연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브레인 펑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 쇼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쇼체인 패티 애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이 마우스 5XFAD 그 마우스에 이제 이 미생물을 투입해서 뭐 이제 행동 실험도 해보고 뭐 베이타 아밀로이드가 뭐 감소되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한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미생물, 그러니까 쇼체인 패티 애시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선생님과 함께 에필랩시 모델에서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에필랩시, 그러니까 발작, 뇌전증.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미생물이 투입된 경우에 발작의 빈도가 의미 있게 줄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저희가 흥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겉 브레인 펑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겉 브레인 엑시스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겉 브레인이 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다. 훌륭한 질문이다. 예.
훌륭한 질문. 여기 근데 젊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뭐 5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껏 4종을 넣어주는 게 이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이냐 요 질문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생물들은 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4종의 미생물이 어떤 특정 대사 물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하면 그 대사 물질이 또 다른 미생물들의 영양 성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멀티 레이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리스판더거든요. 리스판더가 이게 굉장히 이 증가된 애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넣어준 애들 말고도 증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이 4종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유도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닙니다. 교수님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미나 그 주제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로 생긴 데사이가 스카우트하는 이게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파이버를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그죠? 파이버. 왜냐하면 파이버가 소화가 더디 진행이 돼서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되고 대장까지 가잖아요. 그럼 대장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파이버를 분해해서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몇몇 종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파이버를 분해해서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숏체인 패티애시드 프로듀서 뭐 굉장히 유명한 애들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만들려면 이 파이버를 너무 많이 먹어야 돼. 파이버를 너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영양학회에서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먹어. 한 5분의 1도 안 먹어요. 예? 특히 여자들은 좀 먹는데 남자들은 잘 안 먹어. 그래서 그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는 숏체인 패티 애시드 중에 뷰치레이트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뷰치레이트의 전구 물질 트라이뷰티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뷰치레이트 3개가 이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는 글리세롤, 트라이뷰티린, 이게 버터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뷰티린은 일종의 뷰치레이트의 프로드럭으로 보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트라이뷰티린은 이미 버터의 성분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소예요. 자, 그러면 이 트라이뷰티린을 세 분자의 뷰치레이트로 만들려면 이 에스터 결합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에스터레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가 저의 질문이었고 그 미생물을 찾았지. 그래서 그 미생물과 이 트라이뷰티린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뷰치레이트가 냄새가 고약해요. 이게 굉장히 볼러타일하기 때문에 정말 고약하고 뷰치레이트를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트라이뷰티린은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뷰티린과 이 미생물을 같이 넣어주면 뷰치레이트가 세 분자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스토이키오미티로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뇌전증의 발작이 안 일어나고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결과가 이제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맙습니다. 저 안 먹습니다. 유산균 안 먹습니다. 유산균을 저는 별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열심히 만들어서 먹는데 그거는 그냥 좋은 취미 생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뷰치레이트 프로듀서, 뷰치레이트가 사실 제일 처음 밝혀진 순기능이 레귤라토리 T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면역을 억제한다.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효능을 유도한다. 이게 이제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케냐 혼다 그룹에서 네이처에 발표를 했죠. 저희가 그 트라이뷰티린, 그 다음에 고미생물 이 조합으로 IBD 모델에서 실험을 해서 지금 논문을 투고한 게 있는데, IBD 모델에서 해보면 정말 굉장히 효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IBD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 길이가 짧아지던 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가블렛 셀이 굉장히 분포가 잘 돼서 뮤신 발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겉 퍼미어빌리티가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티레이트가 실제로 장에서 만들어져서 엔타이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더라. IBD 모델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과연 겉 브레인 엑시스도 될 것이냐 해서 이제 마침 뇌전증 모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해본 거고, 이제 알츠하이머 모델로 해보는 거죠. 예. 아, 교수님 완전히 그 개발자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거세요, 지금.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 적응증을 나중에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VR이나 CP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에게 사람에게 투여가 돼서 뭐 큰 문제 없고 세이프티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집이 균형이 무너진 환자들 많거든요. 그 환자들 대상으로 제2, 제3의 인디케이션으로 임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이제 박사 제자들을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포스닥을 보내서 아카데미아로 이 자리를 잡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하버드로도 포스닥을 보내고 뭐 지금 예일에도 가 있고 뭐 코넬에도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 개발자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인더스트리에도 정말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논문 쓰고 교수로의 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산업 현장에 가서 정말 규제기관과 한번 다퉈보고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고민해보고 이런 방향도 굉장히 인재가 필요하고 매력적인 분야다.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는 교수가 못 돼서 회사로 갔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약간 그건 못난 생각이고 오히려 더 훌륭한 인재가 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